겐지 이야기, 천년을 넘어 흐르는 사랑과 삶의 서사시,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이야기, 더 테일 오브 겐지. 무라사키 시키부의 대표작은 겐지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고대 문학의 걸작으로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겐지 이야기는 히카루 겐지라는 귀족의 삶과 사랑, 정치적 음모 등을 중심으로 일본 헤이안 시대의 귀족 사회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 문학사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이야기는 11세기 초 일본 헤이안 시대에 쓰인 작품이지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고전이다.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당대 귀족 사회의 풍속과 의식 그리고 인간의 복잡다단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일본 문학사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겐지 이야기의 문학적 가치와 작품 속에 담긴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왜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설 속 겐지의 삶과 그를 둘러싼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헤이안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주인공 히카루 겐지는 빛나는 겐지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다.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여 정치적 야망을 펼칠 수 없었던 그는 예술과 사랑에 몰두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 겐지의 첫사랑은 아버지의 후궁인 후지츠보였다. 어머니를 닮은 후지츠보에게 강렬하게 끌린 겐지는 그녀와의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고 이는 겐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후지츠보는 겐지의 아이를 낳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겐지는 슬픔에 잠긴다. 후지츠보를 잃은 겐지는 그녀를 닮은 소녀 무라사키를 발견하고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와 양녀로 삼는다. 겐지는 무라사키를 자신의 이상적인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하고 그녀는 겐지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 겐지와 무라사키의 관계는 사랑과 집착, 소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있다. 무라사키는 겐지에게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겐지는 무라사키 외에도 다양한 여성들과 사랑을 나눈다. 정실 부인 아오이노우에는 겐지의 아이를 낳지만 겐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겐지의 이복 형제의 아내인 로쿠조노 미야스도코로는 겐지에게 강렬한 질투심을 느끼고 결국 영원히 겐지의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겐지의 사랑은 때로는 여성들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투와 고통, 죽음을 불러오기도 한다. 작품은 겐지의 사랑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삶과 사랑의 방식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겐지 이야기는 겐지의 죽음 이후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겐지의 아들 유길이, 겐지의 손자 니오와 카오루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유길이는 아버지의 삶을 닮아 화려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니오는 아름다운 외모와 재능을 지녔지만 사랑에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 카오루는 겐지의 숨겨진 아들로 뛰어난 재능과 인품을 지녔지만 사랑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오지 챕터는 겐지의 후손들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며 작품의 주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겐지 이야기는 섬세한 묘사와 풍부한 어휘를 통해 헤이안 시대 귀족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의복, 음식, 주거, 예술 등 당대 귀족들의 생활 형식은 물론 정치적 암투, 권력 다툼, 신분 차별 등 사회적 문제까지 작품 속에 녹아있다. 특히 여성들의 삶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독자들에게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작품 속에는 귀족들의 풍요와 예술에 대한 탐닉, 정치적 야망과 암투, 여성들의 억압된 삶과 사랑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겐지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무상함이라는 대조적인 주제를 통해 삶의 양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겐지의 화려한 삶은 덧없음을 상징하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점차 빛을 잃어간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은 겐지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작품은 단순히 삶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작품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예술작품, 그리고 인간의 섬세한 감정들이 묘사되어 있지만 동시에 삶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상징하는 요소들도 함께 등장한다. 겐지 이야기는 섬세한 심리 묘사, 풍부한 어휘, 유려한 문체 등 문학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작가의 능력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일본 전통시는 이야기의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독자들에게 일본 고전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작품은 일본 문학사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심리소설의 효시로 평가받기도 한다. 겐지 이야기는 1000년 전에 쓰인 작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과 삶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랑, 질투, 슬픔, 기쁨, 욕망, 고뇌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겐지 이야기는 단순한 고전 문학 작품을 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훌륭한 인생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 겐지의 삶과 그를 둘러싼 여성들의 이야기는 현대 독자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다. 겐지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성들의 삶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욕망을 반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작품 속에 녹아있는 해이한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당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겐지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고뇌와 갈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된다. 우리는 겐지의 삶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슬픔, 욕망의 달콤함과 씁쓸함, 그리고 삶의 요한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겐지 이야기는 1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고전으로 그 가치는 문학적 완성도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감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 있다. 작품 속 겐지와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해이한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겐지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인간의 삶과 역사를 담은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이 사랑하는 왕자,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는 일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 불교의 부흥을 이끌었고 최초의 관료제도인 12관이계제를 만들었으며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7개조의 헌법을 만드는 등 고대 일본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또한 수나라에 견수사 등을 파견하여 일본의 대외 관계를 정립하는 등 일본의 국가 체계를 잡아나갔다. 쇼토쿠 태자는 소가 가문 출신으로 574년 요메이 천황의 둘째 황자로 태어났다. 당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불교를 처음으로 공식 승인했고 일본 내에서는 불교와 함께 건너온 발전된 외국 문명을 배우려는 이가 많았던 시절이었다. 건축기술, 토지를 개량하는 신기술, 위료기술 등이 불교와 함께 일본에 전해졌고 그런 선진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를 옹호하던 소가 가문이 새로운 절을 세울 때마다 일본 전역에 돌림병이 도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소가 가문이 불교 옹호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가문이 생겼다. 배불파인 모노노베 가문이었다. 불교를 옹호하는 소가파와 불교를 배척하는 모노노베파는 조정 내에서도 극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비다스 천황의 시대가 끝나고 쇼토쿠 태자의 아버지인 요메이 천황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그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황희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암투의 장본인은 일본을 숭배하는 신도의 모노노베 모리야와 불교를 숭배하는 소가파의 소가노 우마코였다. 일본의 호족 대부분이 소가파를 응원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 역시 소가파의 편에 서서 전투에 나섰다. 이 싸움에서 소가파가 대승을 거두고 모노노베파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다음 천황은 스순 천황이었다. 그러나 스순 천황은 즉위하자마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천황가에서 천황을 계속 배출하는 것은 신도 사상을 그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는데 스순 왕조 자체가 이 신도 사상을 배척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무리에 의해 세워진 왕조라는 것이 문제였다. 스순 천황의 갈등은 깊어졌다. 그리고 결국 천황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배불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그를 천황의 자리에 올려놓은 소가시 일파에게는 배반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이를 용서할 소가시 일파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천황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대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5년 후 스순 천황은 소가노 일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쇼토쿠 태자의 숙모인 스이코 천황이 즉위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는 스이코 천황을 도와 섭정을 하게 되었다. 비로소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할 천황가의 젊은 영웅이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태자는 우선 12관이계제를 시행했다. 이는 가문이나 문벌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로 일본 최초의 관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귀족이나 호족의 자제라면 별다른 능력이 없더라도 관료로 등용될 수 있었다. 이런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유능한 관리 채용을 위해 쇼토쿠 태자는 효과적인 12관위 계제를 실시한 것이다. 이 제도로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실력에 의해 얼마든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쇼토쿠 태자는 또 일본 최초의 헌법인 17개조의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관리들의 마음가짐이나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 등을 제정해 놓은 것인데 현대의 헌법과는 성격상 다른 면이 많다. 그러나 제1조인 화합은 고귀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라는 말은 지금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는 또 수나라에 견수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수나라 양제에게 보낸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고하노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는 국서의 내용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수양제는 이 국서를 보고 크게 노했지만 당시 고구려 정벌로 인해 고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벌을 단행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12명의 사신을 보내왔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사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동등한 국가로서의 외교 노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화가와 장인, 관료 수십 명을 데려오는 한편 중국의 역법을 채택하고 도로망을 확립했으며 사비를 털어 호류사를 비롯한 많은 불교 사원을 건축했다. 호류사는 607년 나라 근처 이카루가에 세워진 사찰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호류사는 고구려에서 건너간 담징이 그린 금당벽화로 인해 더욱 유명한 절이다. 쇼토쿠 태자는 불교 발전에도 큰 몫을 했다. 그는 고구려에서 건너온 해자라는 승려를 통해 불경을 공부했으며 사원의 건축이나 불상의 제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불교학의 최고 권위자였다. 쇼토쿠 태자는 622년 타계했으며 불교 진흥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사후의 부처로 추앙을 받았다. 쇼토쿠 태자는 스이코 천황 때 섭정으로 있으면서 관리의 지위를 12계급으로 하고 17조의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바로잡았다. 유교, 불교, 신도 사상을 아우른 스팝 사상의 창안자 겸 실천가였다. 일본의 불교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국가를 편찬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아스카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